규제를 철회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우리가 협정 종료 결정을 통보한 것을 그 조치를 잠정 중단하겠다. 이제 그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외교적인 어떤 그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이런 입장이면 일본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발표가 오늘 우리 청와대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동시에 오후 6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아까 초기에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전해드린 대로 그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결정을 정지한다. 네,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WTO 제도도 중지한다는 건데 그럼 일본 측의 그 상응 조치는 뭐냐? 첫 번째로는 과장급 대화를 거쳐서 한국과 국장급 이 고위 대화를 한다. 이 네. 무역 문제에 대해서요. 요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사실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우리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 품목별로 한일 간 건전한 수출 실적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절한 수출 관리 운용을 통해서 재검토가 가능하다. 네. 이제 이런 굉장히 정말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네. 표현인데요. 네.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일본이 이 세 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개별 품목들, 개별 이제 수입 수출하는 그 건에 대해서 건전한 수출 실적이 쌓이면 네.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규제를 적용하는 걸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네. 표현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국가적 자존심이 또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양쪽이 어떤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그 자존심을 굉장히 일본이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를테면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 반도체 원료 세 품목을 개별 심사해서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 네. 그리고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또 오늘의 이런 결정이 그럼 오늘 발표된 배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 절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일본 정부도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백색 국가 복원을 포함한 것으로 한일 간의 양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한테 외교적 대화 채널이 아니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만나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일본 정부가 계속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대화 채널을 지금 복원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무역에 대한 고위 대화 국장급 네. 대화를 하겠다는 건 이제 한일 간에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은 백색 국가 복원을 포함한 것으로 이미 양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이제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 경제산업성 발표 자체는 상당히 좀 간단했고 네. 이후에 이제 그 브리핑을 한 일본의 고위 관계자가 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런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는 즉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는 유지가 되는 건가요? 라고 기자가 물어봤을 때 네. 그렇다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측이랑 만약에 미리 사전 그런 협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지금 딴소리를 불과 정말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지금 한국과 일본의 좀 정부의 발표 내용에 약간 좀 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개별 품목별로 재검토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한국 측에서는 일본에서 이런 걸 발표할 거다라고 기자들한테 알려줬는데 네. 막상 일본 쪽에서는 그런 소식이 안 들렸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본 고위 관계자가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얘기하는 건가요? 이다 무역관리부장이 맞습니다. 지금 뭔가 좀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다시 한번 오늘 그러지 않아도 저희 인터뷰 시간에 일본 현지에 있는 전문가하고 얘기를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행보였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업체인 MEMC 코리아라는 업체의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서 소재 부품 장비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이런 언급은 당시 오전 상황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끝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풀이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 4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다면서 한국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거라는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협의들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또 이런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수출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일본 부품 소재 산업과 관련해서 좀 우리의 어떤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 부품 국산화를 강조하는 그런 행보를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오늘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이제 아마 좀 한 며칠 정도 지나야 이제 뒷얘기가 좀 이렇게 막전막부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행사 자체는 오전 일정이었고요. 네. 이 결정이 이루어진 그 NSC 회의가 언제였는지 사실 어제도 열렸고 오늘도 열렸고 그렇죠. 어제도 때문에. 열렸고 오늘도 열렸는데 예. 오늘 언제 열린 건지 뭐 거기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청와대 측에서 이 김효근 차장 발표 전까지만 해도 내용은 물론이고 했다 안 했다도 안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네. 이제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문 대통령이 이 그 MEMC 코리아 공장에 갔을 때 네. 그걸 어떤 이런 논의 내용을 이제 미리 알고 이렇게 어떤 언제를 이렇게 시사를 한 건지 뭐 행보를 그런 방식으로 잡았는지 예, 아니면 아직 결정하기 전 상황에서 뭐 어떤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봐야 되는지 그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뭐 외신들은 대체로 이제 미국의 압박이 좀 영향을 미친 걸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뭐 사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네. AP통신은 한국 정부 발표가 이 조약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뒤이어 이뤄졌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네. 이 지소미아가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 영향력 확대에 맞선 3자간 안보 협력의 주요한 상징이었다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네. 또 프랑스 AFP 통신도 한국이 일본과의 이 중요한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이로써 그동안 양 동맹국 즉 한국과 일본에 대해 조약 유지를 압박해온 미국이 안도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두 동맹국의 이 동맹국 사이의 분쟁이 미국의 지역안보 네트워크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막으라는 압력을 가한 뒤에 나왔다. 역시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로이터 통신은 그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지소미아를 지속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면서 협정이 종료돼서 미군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옛 방식으로 회귀하면 북한 미사일 위협 같은 긴급 사태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우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사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 정말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와서 거의 이런 정말 유례가 없이 높은 수준의 압박을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조건부로 연기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처리할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문제가 어디까지 좀 나아가야지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결국은 이제 뭐 다른 청취자분들이나 진행자님께서도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강제징용 판결 배상 문제가 해결이 과거사 문제가까지 해결이 돼야 네. 되는 거겠죠.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이제 출국을 하면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일 외교 당국 간 대화는 계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안보를 비롯한 실질 분야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는 투트랙 접근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또 이제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희망하며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다만 이제 오늘이 유해 발표를 하는 이전에 일본과 징용 문제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상태까지 좀 나아가야 한일 관계가 완전히 복원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뭐 지금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맞겠군요. 좀 냉정하게 보자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의견을 주신 댓글이 있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아이디 검찰개혁임 청취자분께서 미국과 일본 양쪽의 실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조건부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지 일본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반신반의하다 뭐 이런 의미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같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얘기를 이어가 보면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서 이게 좀 사실이냐 아니냐 지금 아직까지도 좀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조금 전에 KBS를 비롯해서 이제 언론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견 일치를 봤다. 그러면서 이번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 조치와 함께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상회담 개최에도 그 의견 일치를 봤다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양자 간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만약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뭐 이 수출 규제나 지소미아 문제는 물론이고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 과거사 문제 해법까지 이 주요 현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다만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진 게 없다. 네. 물밑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하면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네. 김명현 수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면서도 이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간 극심한 국론 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 이렇게 여전히 정부를 좀 비판하는 조의 논평을 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을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역사 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한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이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는 게 좀 비판적인 입장이 나올 때도 있는데요. 네. 정의당은 유상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이 심히 실망스럽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했어야 바람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고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단은 좀 정의당을 빼놓고 나머지 당은 이 현재 이 문제가 파국으로 가지 않은 것은 좀 다행스럽다. 뭐 이런 반응이 대체적으로 나왔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뭐 대부분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거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뭐 원칙이랄지 뭐 어떤 진보적인 가치 같은 거에 좀 더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단식에 들어가면서 내세웠던 첫 번째 조건이 지소미아 협정 종료 반대였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래서 지금 그 단식장 주변에서 지지자들이 뭐 네. 황교안 대표 이름을 연호하면서 뭐 이겼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네. 제가 지금 전해 들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서 이 황교안 대표에게 이 결정을 미리 설명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표 10분 전, 그러니까 오후 5시 50분쯤에 황 대표를 찾아가서 6시에 양국 정부가 각자 할 일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우리 측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 내용을 메모해서 왔다면서 우리 측의 이제 조치와 일본 측의 논의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황교안 대표에게 전했는데요. 네. 강 수석은 문 대통령께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국익의 문제였는데 대표께서 이렇게 추운데 단식까지 하셔서 한편으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단식을 풀어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황 대표를 재차 초청을 했는데요. 네. 어제도 이제 강 수석이 와서 한 차례 황 대표를 초청한 적이 있지만 황 대표가
단식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차 초청을 했는데 홍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답을 하지 않고 네. 앞으로 지소미아 폐기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홍 대표는 이 한국당 대변인을 통해낸 논평에서 네. 이제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 이 지소미아 외에도 그 단식의 명분인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과 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 저지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날씨도 추운데 단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그 서로 여야의 어떤 이해관계 문제가 또 아니니까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어찌됐든 모든 요구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단식을 풀 생각이 없다고 좀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그 지소미아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청와대의 요구에 대한 사안이 맞는데요. 네. 그 단식을 하면서 이제 요구 조건이 명분이 3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2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와대에 요구할 사안인지 왜냐하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그렇죠. 협상으로 풀어야 될 문제긴 하니까요. 그래서 장소가 좀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뭐 의견도 아마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에서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아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정은 어떻게 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얘기를 좀 계속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오늘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 일명 별장 동영상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인데요.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검찰 수사단은 이 윤 씨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성접대에 이 동원된 걸로 알려진 여성 A 씨의 채무 1억 원을 면제해줬다고 보고 네. 그 윤중천 씨에게 받은 금품 3천만 원과 그리고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접대라고 할 수 있는 성접대 이걸 함께 묶어서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요. 네. 뇌물액이 1억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5년이 돼서 이제 기소가 가능했던 건데 재판부는 이 채무 1억 원을 면제해준 부분에 대해서 윤중천 씨가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죄로 판단한 거는 이제 1억 원이 무죄가 되면 결국 3천만 원 더하기 이 성접대를 받은 것 요것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1억 원 이상 15년이 아니라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예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또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에게 부탁을 받고 어떤 다른 그 업체 관계자의 사건을 알아봐줬다는 거에 대해서도 대가 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회장 등에 관련된 또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 등이 부족하다면서 그 무죄를 선고했고요. 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뇌물 액수에 따라서 일부는 시효가 지났고 일부는 대가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재판이 끝난 뒤 무죄를 예상했다면서 재판부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 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내용은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크게 네. 보면은 뇌물 그리고 뇌물과 관련되어 있는 성접대 문제 이런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혐의로 얘기가 됐던 성접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법원은 그냥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이거를 이를테면 검찰이 기소하거나 법원에서 유죄를 줄 수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을 뿐 네. 이제 뭐 실제로 그게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검찰이 이전에 2차례나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때 기소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난 2013년 뭐 이제 그때 당시를 보면 검찰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심지어 경찰에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거를 반려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물론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해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올려보냈는데 네. 같은 해 11월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뭐 이유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피해자 진술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뭐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한 차례 재수사를 한 게 2015년의 일이었는데 네. 이때 이제 스스로 별장 동영상 속의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한 이제 그 피해자를 자처한 이제 여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때도 사실 검찰이 또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네. 결국 이제 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 여성이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가 올해 있었는데 네. 올해도 법원 판단에서 결국 이제 뭐 피해자 주장하는 그분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윤중천 씨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입장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재판에 오늘 재판에 대해서요. 예. 뭐 즉시 즉시 항소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이 자존심이 굉장히 좀 상하는 문제기도 하잖아요. 본인들이 혐의를 나중에 가서 이거 기소를 해야 될 정도로 유죄가 있다고 판단을 한 부분인데 이전에 2차례 수사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검찰 스스로가 김학의 전 차관을 뭐 혐의를 덮어줬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될 만한 상황 아닌가요? 뭐 아무래도 지금 수사단에서 뭐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2014년 15년에 뭘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냥 오늘 판결에 대해서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법원을 잘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현저히 벗어난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것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웅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면서 이것이 법리상 타당할지는 몰라도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결국 책임은 검찰을 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웅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도 유상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유 대변인은 애초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폭력 증언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로만 기소하며 성폭력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일한 수사와 기소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성접대로 축소하면서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현주소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심지어 법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뇌물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한신당의 김정현 대변인도 아쉬운 결정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에 검찰의 제19 봐주기 사건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별도 논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에서 논평을 안 냈어요? 네. 이유도 모르나요? 한국당은 오늘 6시에 이제 네.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해가지고 긴급 의원간담회가 황교안 대표 동성장에서 네네. 열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원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논평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해경청과 서해해경청 그리고 목포해양경찰서 이 세 곳에 대해서 동시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네, 압수수색 장소는 해경 본청과 그리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그리고 목포해양경찰서 등 모두 세 곳인데요. 네. 이 검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관련 해경 기록 등을 확보할 방침인 걸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이었던 이 목포해경 소속 이 3009 함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네. 이 배는 이제 당시에 김석균 해경청장이 응급 구조가 필요했던 고 임경빈 군 대신 헬기를 이용했던 곳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이 배가 포함된 만큼 이 임경빈 군 응급 이송 지연 의혹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특별수사단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1일에 출범을 했는데요. 네. 사회적 탐사 특별조사위원회 일명 사참이라고 하는 이 위원회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 기록을 넘겨받았고 그래서 이 임경빈 군 헬기 이송 지연 의혹 그리고 세월호 내 영상 저장 장치 이 DVR 조작 의혹 그리고 청해진해운 대상 산업은행 불법 대출 의혹 등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범 11일 만에 이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하면서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서 특수단은 본격 수사 이전에 지난 17일에 목포 신항의 세월호에서 유가족들과 만나서 3시간가량 면담을 했고 당시 유가족에게 공직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좀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처분 결정서를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먼저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낙연 총리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으로 이제 이직을 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 처분 자체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따르면 이 전남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이 총리의 동생 이계현 씨가 퇴직한 지 약 2년 만에 사망기업 대표로 재취업을 했는데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뭐 이거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을 할 경우에 이제 그 해당 기업이 취업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어제 이 KBS가 보도를 한 건데 결정문을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내용을 먼저 입수를 했다고 해요. 특히 결정문에는 이 씨의 주민번호와 자택주소 등 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제 이게 원래는 이 판결서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이런 이름이나 연락처 등등 이제 민감한 개인정보는 다 비실명 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국회에 파견 나가 있는 판사가 이 곽상도 의원의 요청에 자료를 주면서 이걸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로 결정문을 건네줬다. 이게 어제 보도의 요지였습니다. 원래는 개인정보 다 지우고 보내줘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법원이 판결문 공개할 때 보면 뭐 옛날에도 그랬고 요즘에는 아예 그냥 PDF 파일로 만들 때부터 그냥 까맣게 지우거나 뭐 별표나 동그라미로 처리해서 나오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좀 이상한 경우도 많은데 네.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도 뭐 피고인 박땡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자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비실명 처리를 왜 했는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다 원칙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그 비판적 여론이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오늘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곽상도 의원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국회 파견 판사가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한 것도 잘못이지만 여러 언론에 유출된 것이 더 큰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특히 이 곽상도 의원이 올해 초에도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학적 자료를 받아서 문 대통령 딸 가족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했다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이낙연 총리 동생이 취업한 이후에 그 취업한 기업의 수주가 급증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이낙연 총리 측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 이낙연 총리 측은 이 과태료 부과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특혜 의혹은 흠집내기용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특히 뭐 수천억대 광급공사를 수주받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뭐 도로공사와 조달청도 이 모든 항목이 계량화되고 공개되는 전자조달 시스템상 이게 뭐 어떤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고요. SN그룹이 뭐 최근에 무슨 그 재벌 순위가 급상승을 했다거나 뭐 그 대규모 광급공사를 수주받았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 그룹이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면서 수주액이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그래서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철도노조 파업 소식으로 좀 가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굉장히 좀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험생들이 지금 면접 기간하고 겹쳐가지고 좀 걱정이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노사협상은 이 전혀 진전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예, 노사협상은 지금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철도 노조에서는 사측 그러니까 코레일보다 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철도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철도노조의 요구와 노사교섭 그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오해가 많고 노사교섭만으로는 조속한 합의 타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노정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김현미 장관을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이 소식을 다뤘는데 철도 노조는 안전을 위해서 4조 2교대 근무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국토교통부는 철도 노조의 주장이 관철되면 주당 31시간 근무가 된다. 이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철도 노조와 이 국토부의 이 인력 증원에 대한 주장이 서로 좀 엇갈리는데요. 네. 철도 노조는 이제 이 교대제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력 충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코레일 노사가 작년 6월에 죄송합니다. 네. 기존에는 3조 2교대제 근무를 4조 2교대로 바꾸기로 합의를 일단 노사 간에 이건 합의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노동자 한 명이 주간 근무를 이틀 하고 또 야간 근무를 이틀 하고 비번 그리고 휴무 이렇게 6일 단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이렇게 4일 단위 교대 근무로
바꾸는 안이 처음에 유력하게 검토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근무제를 바꾸려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4,65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반면에 사측은 한 1,860명이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국토부는 지난 20일 노조와 사측이 요청한 충원 인원은 모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특히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3조 2교대 근무제 하에서 이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39시간인데 노조 요구를 바탕으로 하면 31시간이 되고 사측 요구대로면 35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근로 조건과 비교했을 때 이 노측의 주장이나 사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노조 측은 이제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6일 주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별 노동 시간이 매번 다르다. 그래서 휴일 대체 업무를 하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질병인증 기준을 보면 그 교대제 근무 그리고 휴일 부족, 야간 근무가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돼 있고 특히 2014년에서 18년 5년간 산재 사고 사상자가 이 코레일에서 583명에 달해서 그 공공기관 중에 가장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야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밤 12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일 군사정보 보유협정 지소미아를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한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우선 일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본에도 원래는 그 시간대로 종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한국의 긴급 발표를 보고 NHK가 5시부터 이 긴급 방송을 했고요. 네. 대부분 다 속보 방송을 했고, 저도 오늘 8시 후지 텔레비 생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좀 토론을 했는데, 네. 일단은 한국의 조치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반응이 많고요. 하지만 이 조치가 일본에서는 동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일단 조건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한국과 잠정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협상이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강경한 입장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 수출 규제와는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일단 반응은 일본이 특별히 한국에게 양보한 게 하나도 없다. 즉 세계 품목과 개별적으로 계속 관리 조치하고 백색 조치도 처리한다는 것을 보장한 것도 아니고, 즉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게 지소미아 문제하고 연결된 건 아니다. 즉 한국이 스스로 양보했다라는 표현을 미디어들은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오늘 아베 수상의 반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지소미아가 종결되더라도 미일 안전 협력이면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일 관계 또는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특히 한국과의 전략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은 전향적인 이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테키 외상 같은 경우도 이 한국의 이 경제 조치와 이 지소미아는 별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강경화 외상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교적인 좀 협상의 시기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양보를 했고 일본은 손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일본의 반응을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본은 물론 일본이 지금까지는 한국이 이 지소미아와는 별도로 이 백색 리스트 베이지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일본은 지난 7월에도 이것을 설명회라고만 했지 일체 협상에 응해하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함께 일본이
과장급 회의와 국장급 회의로 이 경제 통산성이 응한 것은 일본 내에서도 명분상 거기에 대해서 인정은 못하지만 명확한 일본 내 양보다고 하는 것들을 미디어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도 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상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자존심도 걸려 있고 하니 원칙은 우린 계속 지금 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일본도 뭔가 협상에서 한국 정부와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것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도 일본 정부도 오늘 한국의 발표 속에서 있었지만 이 결정을 이해한다라고 일본이 이야기했다는 소리는 이것을 협상이라고 받아들인다는 소리고요. 네. 물론 방송에서 일본 패널들은 이것은 경제 협상이 아니고 단지 대화에 불과하다라고 좀 폄하하긴 했지만 네. 명확하게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지소미아 이 종료가 연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도 이 명확한 협상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는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을 보면은 백색 국가 복원을 포함해서 한일 간의 양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한국은 조금 백색국 이 원상 복귀까지 좀 협의가 되는 것식으로 아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본은 이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일대 조건이 없이 단지 협의만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입장에서야 한국이 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한 명분으로 지금까지 이 백색 국가 복귀를 주장했기 때문에 네. 협상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한국은 일부러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은 이 경제 관리 조치도 협의를 한다라고 경제 통상성이 오늘 발표를 했지만 이게 이 백색 리스트 복귀까지 포함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일체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약간 좀 서로 이 온도차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마 한일 간의 본격적인 의도보다도 수면에서는 미국의 중재안이 아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즉 한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연장에 대한 틀을 만들고 오히려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한 협의 틀을 만드는 어떤 미국 안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과 일본은 서로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일본의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미국이 마코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나요? 일본은 물론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일본에게는 압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이번 한국의 결정은 이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력에 물론 한국이 결국은 굴복한 거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미국의 압력이 가장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 한국이 결국 미국에 양보를 했다 하면 이제 경제 협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이 일본에게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오히려 일본은 더 긴장해야 된다라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 지소미아 문제에서 한국 국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될 경우에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얘기들이 나옵니까? 어느 정도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글쎄 실질적으로 이 지소미아를 어떻게 활용하냐의 여부인데 예를 들면 지소미아가 일상적인 정보 교환이라기보다는 유사시에 이게 주일미군 포함한 주한미군 그리고 한미일 동시 정보가 공유하기 때문에 유효성이 있겠지만 일본은 일부러 이 종결에 대해서 좀 그 가치를 좀 폄하하려고 했고요. 왜 그러냐면 속으로는 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오히려 한국에게 애걸하면서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자세는 없었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연장 안 돼도
해도 일본의 안전보장상에 큰 이유는 없고 오히려 미일 관계를 더 강화하면 된다라고 계속 반응을 했죠. 그래서 혹시 뭐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한일 관계 또는 한미일 관계 전체를 파탄내는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한미일 이 안전보장 협의를 강화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 생각하고는 입장에서는 좀 절실하겠지만 일본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일 간에 절실하다고라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국내 여론 반응하고 일본 반응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굳이 따진다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일본이 오히려 더 예민한 반응을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도 중대한 문제라고 바라봤지만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통한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은 일본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30여 차례 정보 교환을 했다고 하지만 약 12번 정도 미사일을 포착했을 때 일본이 이 미사일 발사 단계에서 정보를 포착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이게 미사일의 이 착륙 지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정보를 얻은 건 있지만 하지만 또 이것을 한국에게 유난하게 제공해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 한국에게 필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에게 필요한 정보이기도 했고요. 특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이 어떤 형태로 발사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본의 안전보장에서는 지소미아가 필요하죠. 특히 한일 간에는 이 군사협정이 없었는데 이게 처음에 군사협정이어서 이것을 잃으면 다시 얻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일본은 자존심상 이것을 필요하다라고 주장은 못 해왔던 거고요. 오히려 미국에게 압력을 가해서 연장을 일단은 동결시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 정부가 지금 수출 규제와 관련한 고위급 회담에 일단 응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일본은 원칙상으로는 뭐 경제 조치는 경제 조치로 대응하고 지소미아는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한국이 이 안전 보장의 이유로 오히려 이 전략적 물자 관리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은 계속 원칙으로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양보를 강요하겠지만 이 한국이 오히려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이고 일본의 전향적인 이 태도 변화 없이는 언제든지 종결할 수 있다라는 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일본이 협상에 응할 자세가 전향적으로 바뀔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일본은 이 WTO 제소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적인 협상도 해가지만 언제든지 다시 국제적인 WTO 제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이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지금 청취자분들의 문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36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분열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지소미아가 종료되든 연기하든 국론 분열로 국민만 피로해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정치인부터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일본도 미국도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좀 표시해 주셨고요. 청취자 마성의 영미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 청취자분께서는 일본 정부와 협상하기까지는 아득하고 갑갑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이 뭐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니까요. 많이 의견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불금의 교양학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퀸의 The Show Must Go On 들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Empty spaces
What are we living for? Abandoned places. I guess we know the score. On and on. Does anybody know what we are looking for? Another hero, another mindless crime. Behind the curtain, in the pantomime. Hold the line. Does anybody want to take it anymore? The show must go on. The show must go on. Yeah. Inside my heart is breaking. My makeup may be flaking, but my smile still stays on. Whatever happens, I leave it all to chance. Another heartache, another failed romance. On and on. Does anybody know